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식캠퍼스의 류청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래학자와 함께하는 인생 이모작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과학기술의 패러다임과 특이점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를 견인하는 과학기술들의 패러다임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과연 이러한 미래를 견인하는 인공지능 시대의 원천기술은 무엇일까? 이걸 먼저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미래 사회를 견인할 과학기술의 원천기술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보니까 그 원천기술로는 메모리 반도체 기술이 가장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기술이 우리들의 사회와 생활 속에 들어오는 상용화 시점보다 메모리 반도체 기술이 그 관련 회사에서 개발되는 시점에 초점을 맞추고서 제가 한번 기간을 설정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후반에 오면서 메모리 기술이 급속도로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1980년대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1980년대와 90년대 산업혁명 시기에는 10년 단위로 약간 더디게 메모리 기술이 발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기술의 단위로는 보통 10의 3승을 사용합니다. 1000. 그래서 뭐 1KB 그러면 1000바이트라는 뜻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1980년대에 일반적인 메모리 기술 수준은 10의 3승 수준이었습니다. 킬로바이트죠.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는 그게 메가바이트, 1000배가 늘어나서 10의 6승으로 진화합니다. 그러면 1980년대 10의 3승 수준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메모리 반도체 기술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키보드 중심으로 명령어를 정확하게 입력해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극소수의 전문가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명령어 하나에 알파벳 하나만 틀려도 에러가 나기 때문에 고도로 전문적인 훈련이나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 기술을 활용하기가 어려웠겠죠. 그런데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 메모리 기술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10의 6승의 메가바이트 시대가 열리는데요. 이때 우리 생활 속에서 두드러진 변화를 보면은 키보드 중심으로 컴퓨터와 인간이 소통을 했다면 1990년대 10의 6승 시대에는 바로 마우스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컴퓨터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몇 가지 길만 잘 알고 있으면 마우스로 클릭하면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서서히 교육 현장으로 이 컴퓨터 기술이 들어오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다름 아닌 1990년대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대학의 교수님들이나 교육 현장의 선생님들께서 주로 이걸 교육에 많이 활용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여전히 학생들이나 또는 학부모들이 접근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던 기술입니다. 드디어 2000년대가 시작됐습니다. 2000년대부터는 메모리 반도체 기술이 더욱더 빨리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세기와 달리 5년 단위로 메모리 기술이 이제 배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자,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는 바로 기가바이트의 메모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바로 마우스 중심의 어떤 컴퓨터 활용 방법은 우리 생활 속에서 그대로 유지가 되기는 하는데 좀 더 이동이 가능한, 다시 말하면 스마트폰이나 이동성이 강화된 패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가 있게 되었죠. 그래서 이때의 컴퓨터 기술을 일반적으로 컴퓨터 학자들이나 미래학자들은 웹 1.0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됨에 따라서 컴퓨터는 더욱더 대중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교사나 학생 누구나가 쉽게 활용하면서 좀 더 교육을 수월하게 할 수 있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다시 2005년이 넘어가면서 우리 인류의 기술은 테라바이트에 도전하고 드디어 테라바이트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10의 12승에 해당되는 엄청난 메모리 기술입니다. 이때를 보통 지난 기가바이트 세대를 웹 1.0의 시대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 테라바이트 시대를 웹 2.0의 시대라고 합니다. 드디어 교육활동에 교사와 학생만이 아니라 학부모까지도 함께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교육 여건을 만들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010년부터 5년 동안 인류의 반도체 기술 문명은 페타 수준에 도달합니다. 이것은 10에 15승인데요.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뭡니까? 학교 현장이 많이 변하게 되죠. 왜냐하면은 항상 우리가 수업은 꼭 교실에서야만 한다라고 했는데요. 그런 개념이 이제 약해집니다. 대표적인 단어로 우리말로는 유비쿼터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환경을 만든다. 그래서 U Learning 또는 U University 이런 어떤 단어들이 출현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러한 기술을 가능하게 해줬던 원천 기술이 바로 페타급의 메모리 반도체 기술입니다. 그래서 서서히 이러한 기술들은 더 진화하면서 점점 더 대학들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많은 대학들이 오프라인 수업에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는 그러한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컴퓨터에도 인간과 친화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바이오 컴퓨팅의 기술을 연구하기 시작하는 시대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이 지난 현재에는 인류는 엑사바이트급의 메모리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완성된다면 지금 초보적인 단계에 있는 실시간 번역이나 통역기계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에러율이 줄어들면서도 인식률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우리 실생활 속으로 아마 스며들게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됩니다. 그리고 가까운 미래가 펼쳐질 2020년부터는 제로바이트의 메모리가 시작이 되는데요. 바로 이러한 제로바이트는 10의 21승 정도의 엄청난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이때가 되면은 가장 위협을 받는 기관이 학교라고 합니다. 학교는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 같은 내용을 공부하고 싶은 학습자들이 2명 이상 모여주는 곳이 학교입니다. 그런데 제로바이트 수준의 메모리가 개발된다면 더 이상은 학생들이 자기가 배우고 싶은 내용을 배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보조를 마칠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은 집단학습 체제인 학교 교육은 이러한 기술에 의해서 밀려나면서 개별 학습 형태가 사회 일반적인 교육의 형태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학계에서도 이러한 메모리 기술이 발달하게 됨에 따라서 엄청나게 요동치는 과학적 특이점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점이라는 생소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로 시대가 지나면은 2025년 이후가 되면은 요타바이트 시대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이 절대적으로 위협을 받게 되고 전 인류는 세계 통합 교육 과정의 시대에 진입하게 될 것이라고 미래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도 아마 이러한 변화를 주시하면서 준비해 나가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대 이후가 되면은 요타바이트의 또 1000배가 넘는 킬로 요타바이트의 시대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별로 이렇게 기억하고 싶진 않지만은 이 시대가 되면은 우리가 그렇게 애써서 암기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요, 발달 단계에 맞춰서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지식이나 정보를 화학적으로 주사하는 방식으로 주입하게 할 수도 있고요. 칩을 이용해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는 방식으로 지식을 우리 뇌에 공급해 줄 거라는 그러한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계의 지능이 인류의 지능을 넘어서는 원년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메모리 시대가 바로 킬로 요타 시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10의 27승보다도 2025년 이후에 등장하게 될 10의 24승의 메모리 기술, 이거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의 24승의 요타급의 메모리를 꿈의 메모리의 시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메모리 기술의 바탕을 두고 과학기술은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그걸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편의상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제가 임의적으로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2000년부터 2020년까지 20년의 타임블럭을 현재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엄격하게 말한다면은 대략 한 1980년부터 아까 제가 메모리 기술을 설명했던 1980년부터 잡아줘야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제가 2000년부터 2020년까지를 현재로 잡고 2000년 이후에 이전의 20세기는 과거, 그 다음에 2020년 이후에는 미래로 설정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학기술의 패러다임은 2000년 이전까지 산업혁명 시대에 고전 물리학 법칙의 시대였습니다. 만유 인력이라든가 중력 이러한 것들이 절대 불변의 진리처럼 우리에게는 학습되고 활용되었죠. 하지만 2020년 이후가 되면은 이런 고전 물리학 법칙은 상당하게 위축될 걸로 전망됩니다. 바로 고전 물리학 법칙의 경우는 인류가 대기권에서 생활하는 그러한 어떤 시대에는 큰 문제가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대기권을 박차고 우주로 나가게 됨에 따라서는 많은 한계점을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미래 2020년 이후에는 인간은 본격적으로 지구 밖에 있는 우주를 향해서 도전장을 내밀게 되는데요. 바로 거기에서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은 빛의 속도를 어떻게 따라잡을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20년 단위로 대략적으로 제가 쪼개봤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2040년까지의 20년 기간, 2030년을 전후로 하는 이 시기의 인류는 아마 모든 과학기술 문명의 발전 방향을 광속을 어떻게 하면 따라잡을 것인가. 그래서 광속 도전의 시대 이렇게 설정을 해봤고요. 패러다임을 2040년부터 2060년까지의 20년의 기간, 이 기간은 드디어 인간이 광속의 수준에 도달하는 과학기술 문명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60년부터 2100년까지 이 기간에는 드디어 인류가 광속을 초월하는 빛의 속도보다도 더 빠르게 이동하는 기술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2100년 이후가 되면은 인류는 바로 이론적으로는 시간 여행이 가능해지게 되겠죠. 이와 같이 과학기술의 패러다임을 제가 20년 단위로 미래 관점에서 한번 설정을 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생활은 어떻게 변할까라고 했을 때요. 현재와 과거의 우리의 생활권은 바로 지구 대기권 내에서 활동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반면에 2020년부터 2060년에 이르는 그 40년의 시기, 이 시기는 인류가 이제 서서히 화성뿐만 아니라 수성, 목성을 넘어서까지도 유인 우주선을 보낼 수 있는 태양계의 시대가 시작될 걸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2060년부터 2100년에 이르는 시기에는 어쩌면 인류는 이제 태양계를 또 벗어나서 은하계를 향해서 나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후 2100년 이후가 된다면 그 은하계도 초월해서 우주로, 저 광활한 우주로 나아가는 그런 어떤 시대가 도래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은 생활권의 변화에 따라서 사회의 변화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문화와 연예 중심의 사회입니다. 그런데요, 가까운 미래 2020년부터 2060년 사이에는 새로운 교육의 시대가 펼쳐진다. 또는 공익사업의 사회가 될 것이다. 이런 어떤 전망치를 많은 미래학자들은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회적 기업, 공익적 기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단체나 기관이나 법인들이 현재 많이 출현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교육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현상이 벌어집니다. 새로운 교육이 새 사회가 시작이 된다면 교육의 종사자가 훨씬 더 많아질 텐데 왜 교사들은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할까? 예, 좀 역설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설명은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제가 해드리는 걸로 하고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정도로만 전망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이러한 시대적 특성에 따라서 현재는 혼돈과 전환기에 있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그 이전의 시대적 특성은 종교가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는 시대였다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빠른 속도로 종교의 힘이 약화되면서 과학기술이 이 시대를 주도하는
그러한 시대적 특성이 등장할 걸로 전망됩니다. 그러면 우리 생활은 어떻게 변할까요? 우리의 생활은 바로 과거와 현재의 우리 생활은 지표면에서 이렇게 수평 이동하는 그런 생활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오더라도 저 우주에서 바라볼 때는 그저 수평 이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 양식은 지표면에서 그냥 2차원적으로 수평하는 생활이, 이동 생활이 과거와 현재였다고 하면 미래에는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는 수직으로 이동하는 생활로 전환될 걸로 전망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과학기술의 패러다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아까 제가 추가로 설명드린다는 특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엄청나게 어려운 개념이고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실생활에 유용하게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럭비공 하나를 들고 가슴 정도 위치해 놓고서 자연스럽게 자유낙하를 시킨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우리는 이 럭비공이 지면에 어느 지점에 도달할 거라는 것까지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럭비공이 바운드 되면서 튕기면서 어느 방향으로 튕겨 나갈지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때 럭비공의 운동 중에서 예측이 가능한 구간과 예측이 참 어려운 구간으로 크게 구분이 되는데 그 가능한 구간과 어려운 구간을 구분하는 경계 지점, 그런 지점들을 보통 이런 과학에서는 특이점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개념을 특이점이라는 용어가 등장할 때마다 응용해보면 아주 쉽게 아마 현상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설명해준 이러한 어떤 그 과학기술의 패러다임에서는 어느 부분이 특이점에 해당될까라고 했을 때 제가 20년 단위로 여러분들에게 끊어줬습니다. 2020년부터 2040년까지는 광속 도전의 시대다. 이것은 샌디에고 주립대학의 빈기 교수가 얘기했던 더 슬로우 존이라는 용어에서 제가 우리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바로 그렇다면은 2년 뒤에 시작될 2020년, 그것은 현재와 가까운 미래의 경계 지점인데요. 이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접하게 될 첫 번째 특이점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2020년대로 진입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 특이점은 언제 올까? 바로 광속의 시대가 시작되는 2040년, 이때가 바로 특이점이 됩니다. 바로 광속의 시대를 빈지 교수는 더 비안드라는 표현을 했었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가 2040년대에 진입하게 되면 그 다음 특이점은 언제일까요? 그것은 인류가 광속을 초월하는 시점인 2060년대가 새로운 특이점, 더 트랜센드가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과학기술의 패러다임과 특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기 주도적인 의식 성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